안녕하십니까. TMI-TV 최서연 보도국장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할게요. 방송 언론사에서 경력이 약 10년 정도 되네요. 대략 말씀드리자면 KBS 출입기자, 국회 출입기자, 그리고 케이블 경제방송 MC를 했습니다. 그 밖에 사단법인 한국영화배우협회 매거진 편집장과 전기차 관련 언론사 대표이사를 지냈습니다. 사회적으로 호응받는 높은 학력 등은 갖추진 못했지만 경험의 시간을 통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가진 경력 중에 기자로서 취재 업무를 할 때가 생각나네요. 그동안 많은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서 일하다 보니 알게 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기자 시절 생각을 떠올려 그 경력을 바탕으로 한 정재계 인사들의 스피치 기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CEO들의 대화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각자 한 사람씩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엄지희 아나운서부터. 네, 저는 CEO 분들을 만나 뵈면 그분들만의 아우라라고 할까요? 그 카리스마가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을 좀 주눅들게 하는, 기선제압을 하는 그런 카리스마부터가 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대화법으로 한다면은, 자신만의 주장을 굉장히 간결하고 정확하게 잘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지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CEO분들을 만나 뵀을 때 그분들의 대화에는 신뢰감과 무게감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CEO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제가 당대표님을 이제 만나보면서 느꼈던 건 이제 그 카리스마로 이제 저희를 긴장시키고 항상 질문을 잘못하면 이게 커트시키는 단호함도 계시고 그 중저음의 보이스에 저희가 항상 긴장감을 이렇게 놓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예. 네, CEO들은 듣는 방법과 말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즉슨 똑같은 말을 들어도 한 사람의 개인의 각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수와 수익, 생산성을 보고 중요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틀어지면 손해라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중간자 입장의 형태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5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하고 간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만나왔던 CEO들은 회사, 그룹, 조직, 인프라 등 그들만의 리그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이기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강력한 추진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사천리 시스템이라고 불리고 싶은데요. 그것을 펼칩니다. 이미 어느 정도 계산이 되어 있고 판단이 되어 있고 결론이 나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간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 CEO들은 대중 또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가 아닌 대표자 또는 기업적 다수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자신 뒤에 항상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인원과 업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대변 형식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항상 다수 뒤에 숨으면서 소속감 또는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이야기로 이끌어갑니다. 네 번째로 반드시 소득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며 이야기를 서서히 관철시키고 이해시킵니다. 강압적인 부분보다 상대방에게 인지할 시간을 주고 곧바로 결론 내지 않으며 통보라는 부분을 진행할 시 아주 단호합니다. 이것은 비전 제시 또한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신입사원이 회사에 막 입사했을 때 나의 역할이 정확히 무엇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막막하겠죠. 이럴 때 CEO, 대표자들은 비전 제시를 합니다. 대신 강압적이지 않죠. 천천히 당사자가 이해할 때까지 계속적인 공부 아닌 공부를 줍니다. 그 시점을 넘어서도 이해하지 못했을 때 통보가 아주 단호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때로는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합니다. 내 감정보다 조직 혹은 구성원의 감정을 빠르게 캐치하면서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죠. 이와 같은 예시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아나운서와 CEO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더 나아가서 정치인, 연예인도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비슷한 점을 뽑아봅시다. 이제 원장님부터 하겠습니다. CEO와 아나운서 스피치에서 비슷한 점은 저는 간결성과 정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엄지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공통점은 좀 상대방이 잘 알아들 수 있도록 상대방 눈높이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화법을 구사하는 게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자님은 어떤 게 공통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상대방의 연령에 맞춰서 상대방에 맞춰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는 게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비슷한 점은 중간자의 입장, 다수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 다수의 이해를 위해 다양한 언어를 구사한다. 정확하다 등이 있었습니다. 먼저 국회 출입 기자였을 때 만나 뵀던 분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현재 대통령님. 제가 부산 국회의원 후보 시절 때 만났던 분인데요. 참 온화한 미소와 함께 젠틀한 이미지가 있으셔서 그 남자만의 부드러운 포용력 있는 카리스마가 있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에게 항상 진심을 전하는 태도를 보이셨는데요. 뭐 인사할 때 두 손을 꼭 살포시 잡아준다든지 온화한 미소를 항상 띠고 있는다든지 진정성을 보여주는 그 애티튜드가 마치 제 생각에는 동네 이장님을 만났던 기분이랄까요? 너무 편안하고 안정된 이미지가 아직도 기억에 잔상이 남습니다. 이분의 만남에 대해 생각해보면 전혀 기분이 나빴던 기억이 없습니다. 항상 노력하고 준비된 자세이기에 평소의 자세 또한 이미 나는 부산의 자랑인 부산 태생 국회의원이다. 나는 이미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국민의 대통령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세뇌시켜 놓은 듯한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굉장히 성실하고 바른 이미지, 진중한 말투가 그분이 스피치 기법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박희태 국회의장님, 전 국회의장님이시죠. 국회 출입 기자 중에 18대 김용우 국회의장과 박희태 국회의장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님의 캐디 사건 전에 뵌 적이 있었는데요. 국회 출입 기자단을 국회 안으로 초청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박희태 전 국회의장, 조윤선 전 의원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고요. 이제 보좌관들을 합하면 한 30-40명 정도 있었겠죠. 또 출입기자단은 대략 한 30-40명 정도 있었고요. 좀 의외의 행사였는데 오찬 모임이었고 저를 마주보는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님께서. 그리고 제 양옆으로 의장님 양옆으로 여기자들을 앉히고 그 밖에 남은 자리를 남자 기자들을 앉혀서 밥을 먹으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저는 약간 여기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대우받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분위기였어요. 6선 아니면 7선 의원이셨을 거예요. 굉장히 매우 정치에 빠삭하신 분이시고 이제 경력이 많으시다 보니 당시 분위기는 모든 의원과 보좌진을 압도하는 그런 카리스마가 분명 존재했습니다. 당시 나이가 76세셨을 거예요. 밥을 먹으시고 반주를 하시는 것을 보니 혼자 힘으로 드시기 불편하실 정도셨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제가 국회에 나온 지 1시간 됐을까요? 모르는 핸드폰 번호로 연락이 오고 보좌관들에게 나쁜 기사는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저는 당시에 특별한 신체 접촉이나 성희롱이 없었기 때문에 알겠다고 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나 당시 있던 여성들은 기자였고 방송 언론사에 있다 보니 절제를 하신 것 같고요. 평소에 여성을 대하는 행실에서 문제가 뭔가 있었기 때문에 보좌관들이 많이 일들이 바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때 제가 바라본 시각은 국회의장의 파워가 청와대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청와대보다 더한 막강함을 깨달았습니다. 정치인 경력이 높다 보니 당시 제가 느끼기로는 거의 신급 존재. 많은 말을 하지도 않고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지만
정치 구력이 물씬 풍기는 그 카리스마,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좌관들의 빠른, 신속 정확한 CS와 대처, 이게 되게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어떤 그룹의 리더를 만드는 그런 조건들 같습니다. 네, 다음은 조윤선 전 의원인데요. 일단 키가 크고 외모가 굉장히 수려하세요. 실제로 봤을 때 무게가 있으시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자세, 우아하고 신중한 태도, 네, 나름 그런 럭셔리한 이미지가 굉장히 있으시고요. 말이 많지 않고 가볍지도 않습니다. 여자 정치인 중에 외모가 거의 탑 클래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렇다 보니 눈에 굉장히 띄고요. 외모와 태도의 중요도를 실감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다음으로 노철래 전 의원입니다. 18대 19대 2선 의원인데요. 친박연대 후보로 2008년 총선의 비례대표 8번으로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력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력자이기도 한데요. 정치인은 연예인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저희한테 한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네. 정치인이 되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활동에 힘을 쓰며 동시에 대중들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고로 상대방에게 맞게 대응하는 편이셨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 수준이 어떤지를 빨리 캐치하고 적절히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네, 다음으로 홍준표 전 의원입니다. 네, TV에 보신 것 같이 똑같습니다. 검사 출신이셔서 그런 걸까요? 카리스마가 아주 강합니다. 전혀 관용적인 태도를 볼 수 없었고요. 보좌진 또한 비슷한 컨셉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김무성 의원은 MB 시절 애티튜드는 아주 근엄하고 역시나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키도 크시고 덩치가 있으셔서 눈에 띕니다. 나는 정치를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무겁고 아주 진중한 무서운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MB 편, 박근혜 전 대통령 편에 왔다 갔다 철새 정치한다고 한나라당 내에서 비난을 받기도 했죠. 당시 김주복 회장이 운영하는 근혜동산이 있었고 제가 당선 축하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선 축하 멘트를 직접 하러 오셨는데 누가 보면 처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듯이 아주 당당하게 축사를 하시더군요. 정말 현대사회에는 어느 정도의 뻔뻔함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8대 국회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있는데요. 문경 예천 선거구였고요. 창원지검장 출신입니다. 매우 스마트하시고 젠틀한 이미지였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모범생 이미지와 태도, 일을 정말 잘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물씬 풍기는 의원이셨습니다. 이 밖에 제가 전당대회 취재 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전당대회를 가보면 정말 나는 죽어도 정치인은 못하겠다 할 정도로 그 카리스마와 그 무서운 압도감이 사람을 주눅들게 만듭니다. 후보자들의 연설 시에 봤을 때 진실한 연기, 간절함, 친근감도 동시에 표현하고요. 당당한 포부를 밝힐 줄도 알고 클라이막스 때는 소리를 질러서 관객들을 호응을 유발합니다. 박수와 환호성을 유도해서 분위기를 올렸다 내렸다 하죠. 그 정당의 색깔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히 연설자는 절대적인 카리스마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 자중을 압도할 수 있는 매력과 색깔과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인상차기, 애티튜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렇지 못한 연설자는 분명히 반응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뜨거웠던 정치 얘기를 지나서 KBS 출입기자의 시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KBS 전 김인권 사장님이십니다. 그만의 리더십이 있는데요. KBS는 노조가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KBS 노조 1, 노조 2, 노조 3, 노조만 3기관이 있는 가운데 그 KBS라는 공공기관을 이끌어야 하는 무게가 상당할 걸로 생각됩니다. 당시 제가 KBS 사내 잡지에 김인권 전 사장님 인터뷰 기사를 취재하고 실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KBS 출입 기자들을 위한 배려심이 돋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김만덕이라는 드라마 제작 발표를 했을 때 출입기자 모두에게 제주도 1박 2일 해비치 호텔에서 직접 기자간담회를 개최를 하셨어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KBS 출입기자 역사상 이렇게 파격대우를 해준 것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휴가를 갔다 온 것 마냥 정말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배려심이 많았던 분이셨어요. 그 다음 문영열 PD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정 60분 메인 PD셨지만 황우석 줄기세포 방영 금지 파문으로 KBS 내에서 시청률 저조하고 재미없는 부서로 발령이 나셨죠. 현재 TV비평 시청자 데스크와 KBS 1 TV 6시 내 고향 PD를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TV비평 시청자 데스크에서 자문기자로 1년 동안 활동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질의서만 받고 단지 3분에서 5분 분량 나오겠다고 30분짜리 원고를 직접 쓰면서 고생하던 때입니다. 제가 뭐라고 채널 프로그램을 비판할까 자괴감에 빠질 때 문 PD님께서 촬영 현장에서 계속 저에게 격려와 칭찬을 주시면서 촬영을 진행하셨죠. 그 특종 PD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 현재 조용히 사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KBS 이지혜 아나운서, 네, 동명이인이죠. 우리 이지혜 원장님하고 이름이 같은데요. 당연히 KBS 공채 메인 아나운서니 수려하고 아름다운 외모는 기본이겠죠. 목이 길고 허리, 어깨, 목 이 선으로 척추에 이어진 이 자세가 굉장히 올곧아서 첫 인상이 한 마리 사슴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드라마 제작 발표에 사회자로 오셨는데 기품이 넘치고 우아한 외모로 카메라 셔터 세례를 받았었죠. 대본은 읽긴 하지만 자신만의 언어 구사력으로 예쁘게 잘 말하시는 것 같았어요. 공중파 아나운서들은 제가 봤을 때 사회를 볼 때 대본에서 자신만의 언어 스타일로 교정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문장이나 잘못된 지식, 정보를 거꾸로 작가에게 수정 요청을 하는 일도 많이 봤었죠. 자, 다음 재계 인사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LS 산전 최종 사장님이신데요. 그 영어 이름은 존 챗이고요. 제가 취재했을 당시 부사장이셨고 아시아인 최초로 스탠포드 대학에서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 강의를 하신 분이셨습니다. LS 산전 부사장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고 제가 엄청난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인터뷰할 때 좋은 기운을 오히려 받고 가는 기분이라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딱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LS 산전에서 몇십 년 일반 직원에서 오롯이 실력으로 사장급까지 올라가셨고 해외에서 그 기술을 인정받아 초청 강의를 하신 거니까 얼마나 실력이 좋으신지 대단한지 실감하시겠죠. 대기업에서 나와 현재 60이 다 되셔서 에너지 빅데이터사 인코어드 테크놀로지를 창업하셨어요. 한국에서 40여의 투자 유치 실패하시고 실리콘밸리 도전하셔서 일본 소프트뱅크 투자를 받으시고 600만 달러 인코어드 본사 미국 법인에 투자하시고 500만 달러 일본 합자회사를 만들어서 총 1100만 달러, 하나로 약 133억 원을 유치한 분입니다. 대단하시죠? 다음은 최종 대표가 언급한 내용입니다. 자, 한국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다. 함께 사업을 하려고 하면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하청업체로 만들어버린다. 스타트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도 얼마 못 가고 대기업에 붙어버리는 일이 많다. 스타트업끼리 협력도 하기 어려운 생태계다. 실리콘밸리의 경우 아마존도 가전기기, 소프트 플랫폼 찾아서 협력을 한다. 생태계가 아주 다르다. 투자하면 기다려주는 분위기도 있고 혁신적인 기업가를 영웅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그 문화도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계속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경영 철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는 걸 스타트업 문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거고 때론 CEO가 강하게 푸시할 필요도 있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조직 내 2, 3인자가 가장 많이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판단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모두가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 네, 다음으로
전 LG전자 배원복 부사장입니다. 현재는 서울대 명예교수님이시고요. 역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과학자들은 세계적 수준이다. 단지 실리콘밸리가 없을 뿐이다. 참 인상적이죠. 우리나라 과학 인재들에 대해서 극찬하시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 문화에 대해서도 극찬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인재들이 미국 실리콘밸리, 미국에 뺏기는 현상이 오는 거죠. 네, 한국 실리콘밸리가 형성이 되면 한국 과학과 그 기술을 가지는 기업은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네이처 리퍼블릭 정은호 전 대표님이십니다. 명동 자판대 사업부터 시작하셔서 현재 네이처 리퍼블릭 있기까지 정은호 대표는 강남에서 거의 사업의 귀재라고 불리우면서 한동안 강남의 핫 이슈 메이커였습니다. 네이처 리퍼블릭이 한창 주가를 올릴 때가 한국 로드숍 브랜드가 한창 전 세계적으로 호황을 누릴 때였죠. 거기다가 명동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에 위치해 있으니 얼마나 잘 나갔는지 예상되죠. 안타깝게도 100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에 휘말려 구속되어 현재는 대표직에 물러나 있지만 당시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름 좀 날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또 엔비디아 이용덕 전 한국지사장님이십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4차 산업의 핵심 산업인 AI, 인공지능의 핵심 부품이 인공지능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필립스 등 세계적인 반도체 전자 기업에서 30년간 일했던 분이시고요. 현재 나오셔서 드림앤 퓨처 랩스 캡틴은 올해 2월 스타트업 아카데미를 차렸습니다. 저는 엔비디아 한국 지사장일 때 뵀었는데요. 그때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에 대해 삼성동 모 호텔에서 미국 엔비디아 본사 임원진이 직접 와서 세미나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엔비디아가 인지도도 없고 한국 시장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부터 고생을 하신 분이셨는데요. 당시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시기 질투의 시선도 분명히 있었고요. 갑자기 주목받기도 하셨고, 그래서 엔비디아 CPU 기술이 세계적으로 호황을 누리자 이용덕 지사장님은 어깨가 무거우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지사는 영업 마케팅 부분을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미나 전후로 우리나라 청년 스타트업들을 컨설팅하는 데 주력하시고 결국 스타트업 아카데미를 세우신 거죠. 청년들에게 컨설팅 하시는 주요 멘트는 이분도 역시 같아요. 한국에서는 투자받기 어렵고 스타트업 운영이나 유지가 힘들다면 실리콘밸리로 떠나라 였습니다.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벤처기업에 대한 예우가 좋다는 거예요. 정말 그 예로 우리나라 AI 스타트업 중 대개는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를 받고 안정적 진행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용덕 대표는 자신의 30년 한국 지사장 경험을 통해 스타트업 청년들에게 재능 기부를 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좀 생뚱맞을 수 있는데 김두한의 후계자 조이란 정치 깡패에 대해서도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혁객인 김두한 아시죠? 바람처럼 그 김두한 영화가 있는데 그 후계자의 조이란 선생님이세요. 이 정치 깡패는 이분은 동대문 건물에서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뵀을 때는 몸이나 손, 귀 모든 신체가 매우 두껍고 거북이 등처럼 딱딱했어요. 우스갯소리로 자신의 배에 칼을 서네방 맞아도 끄떡없다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간이 좋지 않다고 설명하시는 그의 모습에서 살아있는 역사의 장본인이라는 아우라가 물씬 풍겼습니다. 자신의 이력을 미화하지 않고 투박하지만 정의롭게 살았다는 듯 담담하게 자신을 표현해 나갔습니다. 그는 단지 폭력을 미화하거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후계자를 키우자는 선언을 하였지만 인터뷰 후 1, 2년 뒤에 안타깝게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네, 제가 사단법인 한국영화배우협회 매거진 편집장이었을 때 그 연예계 인사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배우 하정우 님이십니다. 제가 사단법인 한국영화배우 공식 매거진 K스타 매거진의 편집장을 할 때 뵀던 분인데요. 다들 여성분들 이상형으로 5 안에 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정말
그 남자다운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당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주연을 맡으셨고 한창 주가를 올리기 직전에 인터뷰 잡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헤어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의상 스타일리스트, 포토그래퍼 등 모든 스태진을 자기가 원하는 멤버로 구성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인터뷰 하나를 위해 엄청 예민하고 까다롭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조정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이분은 정말 탑스타 반열로 성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분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신인 배우가 자기 관리를 이렇게 투철하게 할 리가 없어요.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는 것은 연예인으로서 공인으로서 필수 항목 아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매거진 화보 촬영을 진행하는데 정말 옷 하나, 포즈 하나, 인터뷰 한마디 한마디 정말 연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치밀하고 연기자스러웠다고 해야 할까요? 네, 그 연예인 아우라가 이렇구나라고 제대로 느낀 분이었습니다. 말투 하나, 손짓 하나, 눈짓 하나 모든 게 아직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인상적입니다. 그 사람을 매료시키는 마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큰 소리, 큰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매력이 제가 정말 오히려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낮은 중저음의 그 포스는 그리고 느릿느릿한 그 말투는 스타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다음 박해일 씨, 배우 박해일님은 스타답지 않게 굉장히 예의 바르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당시 은교 영화 촬영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인터뷰를 했던 때인데요. 할아버지 역할로 새롭게 변신을 하실 때라 매우 좀 긴장을 하신 편이었지만 특유의 안정감이 있는 말투와 느리지만 성실히 답변하려는 모습에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또 특징이 그때 인터뷰 장소를 친한 친구가 운영하는 강남 모 커피숍으로 잡았어요. 그런 모습에 굉장히 인간미 있고 친근하고 다정한 그런 걸 느꼈어요. 인터뷰 내내 그 동그란 눈으로 눈웃음을 날려주시면서 상냥하게 답변해주신 모습이 참 호감 가는 사람이다라고 느꼈고요. 이분도 탑스타 배우셔서 그런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차승원님. 이분 또한 자기관리가 엄청나게 까다롭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기관리가 너무 철저해서 본인 스캔들이나 구설수가 몇십 년 연예계 생활 동안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또 제가 지인을 통해 알기로는 돈도 헤프게 쓰시지 않고 술도 많이 하시지 않고 오롯이 자기 가족, 자기 자식이 잘 되기만 하면 된다며 의외로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시는 편이시라고 해요. 건실하게 사신다고 해야 되나요? 사회관계에서도 트러블이 전혀 없으시고 연예계에서 평이 매우 좋은 분으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영화배우협회 임원이시자 원로배우 이덕화 선생님. 화면 그대로 젠틀하시고 인자하세요. 그 영화배우협회 이 명예 임원이셔서 그런지 원로들부터 신인 배우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그 포스가 있으시고요. 그 원로 배우들 사이에서도 신뢰도가 매우 두텁습니다. 남다른 그 카리스마와 그 허스키 보이스가 굉장히 매력적인 분입니다. 제가 정재계 인사부터 연예인까지 취재하고 경험했던 형식으로 설명해 드렸는데요. 한 가지 공통점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으로 사람을 휘두를 수 있는 매력이 존재해야 공인으로 나설 수 있고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스타마다 감성, 본능은 다 달라서 이것이 정답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대중들은 새로운 감성, 다양한 콘텐츠를 원하기 때문에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제가 예전에 케이블 방송에서 경제 프로그램 MC를 했을 때 했던 오프닝 멘트를 오늘은 클로징 멘트로 써보겠습니다. 프랑스 부르고뉴의 신이라 불리는 로마네 꽁띠아 페트리스,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신화 오퍼스원 등 세계 각지에는 명품 와인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의 노력이라는 세 가지의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명품 와인이 탄생하죠. 명품 CEO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힘으로만 명품이 될 수 없으며 CEO가 속한 그룹, CEO의 조력자, CEO의 운대 등 여러 가지 조화가 이루어져야 명품 CEO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조금이나마 명품 CEO, 명품 리더가 되는 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